0도와 100도 사이 AI 기술의 온도를 확인하는 시간, 기술의 온도 한정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파죽지세로 치솟으면서 안 가본 길을 가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상승의 흐름의 한가운데에는 AI와 반도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여전히 AI 거품론에 대한 경계론이 끊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는 박시동 경제평론가로부터 오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평론가님. 올 들어서 코스피 지수가요 5천, 6천, 7천 다 뛰어넘었습니다. 네. 이걸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사실은 제 개인적으로는 코스피 만 시대가 머지 않았다라는 제가 책을 썼습니다. 언제 쓰셨습니까? 뭐 작년부터 쓰기 시작해서 올 초에 이제 나왔는데요. 문제는 속도는 네. 저 역시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습니다. 작년에 일단 2025년에 연중 최저점이 2,300 조금 안 되거든요. 그게 4월이었는데요. 거기서부터 사실은 4,000 돌파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반으로 다시 5,000이 돌파했고요. 네. 5,000에 걸린 시간보다 반에 6,000에 들어왔고요.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 시간이 가속도가 붙으면서 1,000 단위까지 올라가는데 어마어마한 속도 속에서 현재 코스피가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을 미리 작년부터 내다보셨다니 선견지명이 아예 있으십니다. 아닙니다. 네. 본격적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요. 평론가님께서는 AI 산업의 온도 0도에서 100도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몇 도 정도라고 체감하고 계세요? 한 40도 정도라고 말씀을 좀 40도요?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열기가 뜨겁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 절반도 안 왔다. 네, 이렇게 그런 보시는 편입니다. 거예요? 뭐 온도로 하면 40도 정도고요. 하루의 시간이라고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점심도 채 아직 안 온 거 아니냐. 그러면은 사람으로 봤을 때는 아직 청년도 되지 않은 네. 어린이 정도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결정적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해 주실까요? 우리가 예전에 문명의 대전환이 있었던 뭐 거의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을 좀 보면은요. 뭐 스마트폰의 시대라고 할 때 이런 게 앱이래. 여기로 이제 카톡이나 이런 걸로 문자를 보내면 공짜래. 이런 걸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아이들까지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정도로 확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명의 대전환기에 비교해 본다면 챗GPT나 제미나이 정도 앱 깔아가지고 조금 검색하는 정도, 제가 볼 땐 그 정도입니다. 우리 생활이 온통 AI로 뒤덮여 있나요? 아직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문명화되고 퍼지려면 아직 멀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 초창기다 네. 이렇게 보고 계신데요. 그러면은 AI 거품론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돈을 이만큼 들였는데 과연 이게 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냐, 아니면은 확인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AI 빅테크들은 1,000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붓는다. 이런 거에 대해서 비관적인 시각들도 사실 있거든요. 네. 1,000조 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뭐 1조도 없고 그거의 반도 없고 반의 반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라고 가늠이 안 반이라도 돼요.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 1,000조라고 하면은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이 AI 거품론이 사실 이제 끊임없이 나오고는 있는데요. 이유가 뭐냐면 어마어마한 돈을 쏟아붓기 때문인데요. 처음에 이제 인터넷 혁명을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해도 포탈이 아마 20여 개 있었을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포탈은 다음과 네이버 2개만 남고 없어졌죠. AI 시대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여요. 범용 AI 모델이라든지 이 초지능 모델로 정리가 되고 나면 글로벌하게 보면은 뭐 한두 회사로 정리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만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지막 의자, 마지막 왕좌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지금 모든 회사들이 사실은 물량과 자원과 인력을 그야말로 총투입해서 경쟁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수익이 얼마 되느냐, 이게 정말 감당할 수 있는 투자냐, 이런 거를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에요. 어차피 지금 멈춰서 여기서 도태돼서 죽나, 끝까지 가서 중간에 죽나, 가다가 멈추면 다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한 투자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마치 초창기 2000년대 초창기 IT 버블과 비슷해라고 하는 측면에서 거품이야 라고 하는 거품론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다소 쓰러지는 회사가 당연히 나오겠죠. 하지만 네. 그때까지는 이 투자는 멈추지 않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요, 이 막대한 투자가 어떻게 실질적인 수익으로 돌아오느냐 네. 이럴 텐데요. 빅테크들의 실제 매출과 이익은 어떻습니까? 1,000조에서 1,500조 사이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소위 말하는 이제 M7 큰 회사들이거든요. 예. 이 회사들의 투자만 해도 지금 현재 1,500조 정도로 일단 우리가 보니까요. 문제는 그 정도 규모만큼 실적이 나오고 있느냐, 감당 가능하냐라는 건데요. 저는 역설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돈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예전 IT 때는요, 사실은 큰 돈 안 된 상황에서 빚으로 투자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엄밀히 말하면 이용자 수, 또 데이터 센터의 매출, 이렇게 해서 지금도 수익화가 가능한 모델에서는 투입 대비해서
충분히 수익을 내고 있어요. 지금 AI 열풍이요. 2000년대 초반에 닷컴 버블과 비교가 되고도 있잖아요. 무엇이 비슷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유사한 점이라면은 그때도 사실은 이득보다는 이제 투자가 좀 과도하다라는 평가를 좀 받았었고요. 시장에 가만히 보니까 골고루 승자가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한쪽으로만 승자들이 몰리는 상황. 이런 게 좀 비슷하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이제 안 좋게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건 뭐냐면 그때는 사실은 빚을 많이 냈습니다만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사실은 타임렉이 좀 있었어요.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웹서비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은 지금 현재 유의미한 매출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빚을 내고 투자하는 것과 매출 사이에 타임렉이 거의 없어요. 수익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그리고 네. 사실은 이제 그때랑 또 비슷한 점이 뭐냐면 인터넷 혁명이 시작되고 나서 쓰러진 회사도 있었습니다만은 쓰러진 회사가 남긴 유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뭐 인터넷 망 했던 서비스의 유형, 남아있는 사이트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수돼서 여전히 문명 안에서 존재하거든요. 근데 지금 AI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중간에 덜어 쓰러지는 회사가 있겠습니다만은 데이터 센터, 그들이 만들었던 LLM 모델 이런 것들은 여전히 남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쓰러지는 회사가 나올 수는 있어도 AI 생태계가 무너지진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승자가 독식을 하더라도 AI 생태계는 남아서 산업 발전에 기여를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AI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거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오픈 AI가 챗GPT를 만들었을 때 이 정도면 거의 뭐 도전이 불가능하고 따라갈 수 없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투자와 기술이 집착된 AI를 우리가 만들 수 있겠어라는 비관론도 있었는데요. 바로 중국에서 당초 미국이 들였던 회사 비용의 뭐 4분의 1 이하로 딥시크를 만들었고 문명이 충격을 줬었죠. 네. 그런데 미국 내에서 제미나이가 나오면서 곧바로 이제 오픈 AI를 밀어내면서 거기서 또 끝나나 했는데 아니죠. 엔솔픽이 나와서 뭐 새로운 종류의 서비스를 내고 있고요.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롭게 만든 괴물 AI는 아직 공개도 하지 않았는데 현존하는 모든 파이어를 다 뚫을 수 있는 정도라고 해서 이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누가 왕좌가 될지 결정이 안 났어요. 그런데 또 AI 얘기할 때 이 회사를 대부분 빼놓지 않고 얘기해요. 바로 엔비디아인데요. 엔비디아 하면은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그래픽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AI와 관련된 회사 하면 가장 먼저 엔비디아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면은 AI 산업과 엔비디아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그 연결고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였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AI를 점점 발전시키면서 1차적으로 학습을 많이 시켰거든요. 근데 그 학습하는 과정을 자세히 이제 프로그램화하다 보니까 기존에 만들던 그래픽 카드를 쓰니까 이게 학습이 잘 돼. 그 논리가 이 논리야라는 걸 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갑자기 AI 시대에는 엔비디아가 만들던 이 GPU 칩이 엄청나게 도움이 되고 이거 없이는 속도 경쟁이라든지 거대 언어 모델을 만들 수 없다라는 정도의 결론에 이르르니까 갑자기 이제 AI 시대의 황태자로 이제 급부상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아까 우리 처음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가치가 5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7천조 원 이상의 기업 가치를 평가받으면서 세계적인 회사가 됐는데 그 정도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사실은 일본의 1년 GDP가 4.2조 달러거든요. 사실상 미국, 중국을 제외한 3대 경제 강국의 1년 GDP보다 사실은 엔비디아가 만드는 시총이 더 크다라고 할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사실은 회사가 된 거죠.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하지만 궁금한 것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독점이 과연 언제까지 갈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AMD나 화웨이 같은 경쟁자들도 있고 구글이나 아마존들은 자체 칩을 생산한다고 하는데 엔비디아가 버틸 수 있을까요? 일단은 칩 관련해서는 엔비디아 말고 나도 할 거야 라고 해서 각자 생산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나오고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엔비디아가 단순히 이제 칩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AI 생태계의 A부터 Z까지를 다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계를 하고 네. 내가 만들어서 네. 가겠다 이렇게까지 네. 가는 건가요? 맞습니다. AI 관련한 모델들을 만들 때 필요한 이른바 이제 소프트웨어라고 해서 쿠다라는 게 엔비디아가 만든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많은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그 위에 얹어져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어떤 후발 업체들이 칩 정도는 만들 수 있지만 사실상 AI 플랫폼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쿠다 생태계를 벗어나기는 여간 쉽지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단순히 칩이나 쿠다뿐만 아니라 설계, 심지어는 칩들을 이제 위아래로 이어지는 광통신,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 GPU뿐만 아니라 생각해보니까 이제 CPU도 필요하네. 그럼 CPU를 또 관련해서 투자해서 그 회사를 사기도 하는 등 모든 체인에 다 엔비디아 생태계화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경쟁은 시작됐지만 아직 엔비디아의 아성이 칩만 다른 회사가 개발되면 끝난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이르다. 엔비디아가 아예 AI 생태계를 수직으로 재패하겠다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최근 AI 에이전트 시대 이후에 CPU가 부족할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더라고요. 이런 전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까 살짝 저희가 말씀드렸는데 초반에는 우리가 기존의 인류가 만들었던 모든 자료들을 다 학습하는데 투자와 자원과 칩들이 경쟁을 했는데요. 과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이상 학습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배울 게 네, 없습니까? 학습할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 뭘 하는 거냐면 이제 그 학습된 걸 바탕으로 우리가 물어봤을 때 적절하고 유효한 답을 내는 단계에 넘어갔거든요. 그 단계를 우리가 이제 추론의 단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제 추론을 하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 보자. 아까 얘기했던 질문이 뭐였지? 오늘 점심을 뭘 먹어야 되냐고? 점심이면은 중식, 한식, 일식이 있는데 잠깐 중식은 이렇게 딱 해놓고 다 멈춰놓고 잠깐 멈춰놨을 때 우리가 이게 기억을 남겨놔야 되거든요. 메모리에. 예. 그래서 HBM 같은 고대형 메모리 말고 기존의 레거시 반도체라고 하고 있던 D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는 필요하게 됐어요. 기존에 있던 GPU 말고 CPU 또 레거시 반도체 이게 다 필요한 지금 상황으로 이제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반도체 칩이 엄청나게 수요가 많아지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수요의 끝을 우리가 이제 가끔 예상해 보기는 하는데요. 기존에 있던 반도체 산업의 생태계를 우리가 예상할 때는 산업의 경기 변동에 맞춰서 우리가 전망했었거든요. 쉽게 설명드리면 올해도 월드컵이 좀 있으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네. 월드컵 시즌인가 봐. 그럼 사람들이 이제 TV를 좀 크고 좋은 걸로 바꾸고 싶어 하지라고 해서 4년 주기로 월드컵이나 뭐 올림픽 때 한 번씩 바꾸기도 예. 하고. 그래서 그 경기 흐름 안에 제품의 흐름이 있는 거고 그 제품의 흐름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했던 반도체 수요가 경기에 맞춰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반도체를 바라보는 사이클 문법이거든요. 그런 문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반도체 경기를 보는 분들은 지금 같은 화랑이 좀 있으면 또 이제 예전 사이클처럼 꺾일 거야 라고 보시는 비관론자분들도 계시고 아니야 이건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야.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지난 분기에 57조 정도가 났거든요. 그러면 한 10조대 정도는 과거의 사이클로 설명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볼륨이 커도 너무 커진 볼륨이야. 이거는 전혀 새로운 문법에 새로운 영역의 수요가 생긴 거야. 사이클링 산업이 아닌 구조 산업으로 봐야 돼 라고 하는 새로운 시선도 생긴 거거든요. 저는 이제 후자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거고요. 반도체 관련한 여러 가지 문헌들, 리포트 이런 거 다 보고 또 세계적으로도 어떻게 전망하는가를 봤는데 제가 판단컨대는 이 사이클 끝을 예상하는 리포트는 저는 없다고 봐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 네, 반도체에 없어요. 대한 제가 본 수요는. 것 중에는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결론을 내리고요. 네. 그럼 가장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모른다. 끝을 네. 모른다. 제가 본 리포트는 끝을 모른다는 모른다예요. 거는 무한하다는 얘기랑 같은 건가요? 예상할 수 없다가 가장 합리적인 답인 것 같아요. 분명 다 검토했잖아. 근데 왜 한 명이 안 맞아? 이거 못 맞추면 마감 안 올라가는데. 너 뭐냐?